잘 쉬셨습니까? 이번 강좌는 반도체 소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은 RLC라고 하는 이 소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구조, 그 다음에 그 소자들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눠드린 자료를 더 참고를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나가는 이 반도체 소자는 여러분들이 그 모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 안에 그 이런 반도체 소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반도체 소자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소자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소자가 어떤 건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소자들 중에 다이오드나 LED,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될 텐데요. 이런 소자들을 바로 보기 전에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그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자나 전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이나 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의 공 모양으로 원자가 이제 물질의 최소 단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됐다가,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핵이 발견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이제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톰슨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를 발견을 했죠. 이와 같이 이제, 진공관으로 된 유리관 양쪽에다가 전극을 넣어서 발견을 하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의 모양이 이제 발단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띤 원자 전체에 마이너스 전기를 띤 전자가 둥둥 떠다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러더포드가 이제 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은 핵을 기점으로 해서 이와 같이 뒤에 전자가 떠다닌다 라고 이제 보어가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전자들이 움직이는 이 띠가 바로 어느 계층의 그 형성을 해서 여러 가지 띠 모양을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원자의 구조는 이와 같이 핵을 기점으로 전자가 주위를 맴돈다. 우리 이제 솔라 시스템하고 똑같죠. 우리 실제 태양계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핵을 기점으로 전자들이 자기에 해당하는 띠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배웠을 텐데요. 주기율표 보면 수소나 헬륨 여러 가지 소자들이 있는데 각각마다 이와 같이 주위에 전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가 돌기도 하고요, 두 개가 돌기도 하고, 세 개가 돌기도 하고, 이렇게 돌죠. 이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델을 보면 이와 같이 핵의 기점으로 K라는 껍질하고, 그 다음에 L이라는 껍질,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이 이렇게 층을 이루어져 있더라. K, L, M, N, O 이렇게 해서 숫자로 그 영문자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전자가 존재하는 이렇게 띠를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전자가 핵에 가까운 데 있으면 있을수록 아주 안전한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닥 상태에 있게 되고 얘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빛이나 열을 받게 되면 이 전자가 다음 껍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전자가.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전자를 우리가 들뜬 상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또 안전한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전을 하게 되죠. 방사를 하게 되죠. 방전한다기보다는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빛 색깔을,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실험을 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바닥 형태로 떨어지는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색을 만들게 되죠. 이제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실제 색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자가 처음이 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 에너지의 그 양은 여기 이제 수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건 굳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그 빛을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뭐 라이만 계열, 발머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파슨 계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핵을 기점으로 해서 전자가 주위를 맴돌더라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핵 주위로 전자의 개수가 몇 개씩 이렇게 존재하는지는 바로 이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원자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각 띠마다 존재하는 전자의 수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 껍질마다 전자가 존재하는 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게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K라고 하는 껍질 안에는 전자가 2개, L이라고 하는 껍질 안에는 전자가 8개가 존재하고요. M이라고 하는 띠에는 18개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자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맞춰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전자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에 따라서 그 물질들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들 중에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원소가 딱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원소는 뭐냐면 최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4개가 있는 그런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SI, 규소죠, 규소. 그래서 SI. 그래서 SI라고 하는 그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4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SI, 규소. 자, 이 규소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이제 모래나 이런 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SI라고 하는 실리콘을 보면, 자, 여기 보면 그 핵이 있고요.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2개가,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최외곽에 이제 그 4개. 총 합치면 2개, 8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되죠. 14개가 되겠죠. 전자의 총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게 뭐냐면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 자, 게르마늄도 마찬가지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몇 개? 4개입니다. 그래서 최외곽에 들어가는 전자 개수가 중요하고요. 그 안에는 몇 개요? 2개, 8개, 3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가 몇 개죠? 18개. 1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중요합니다. 이 안에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4개인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걸 만들더라. 그래서 반도체는 이 두 가지, 실리콘하고, 그 다음에 게르마늄
소자를 가지고 두 가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가 내가 이렇게 이제 규소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의 전자가 이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 수가 8개일 때의 안전한 구조를 갖습니다. 원자라고 하는 거는 이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8개야만 상당히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4개만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이렇게 실리콘 덩어리로 만들게 되면 이 하나의 주변에 있는 전자 수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서로 공존을 합니다. 얘하고도 서로 공존을 하고요. 얘하고 서로 공존하고 얘하고 하나씩 공존을 해서 이와 같이 서로 공유를 합니다. 전자를요. 그러면 얘 하나 주위에 존재하는 전자가 몇 개요? 8개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결합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그래서 하나의 안전한 구조,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반도체를 순수한 반도체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로는 전류의 흐름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실리콘 덩어리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에너지를 가합니다. 에너지를 가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열을 받아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거를 표현한 게 다음 그림이죠. 이와 같이 핵을 기점으로 KLM 돼 있죠? 2개, 8개, 최외곽이 4개가 존재해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튕겨져 올라가요. 그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의 전자가 튕겨져 올라간다 이거죠. 이거를 튕겨져 올라가서 날아가는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공유한 전자가 하나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자유전자, 이 구멍이 딱 남아있는 이거를 우리가 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홀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전자의 이동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전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홀들이 생겼죠. 전자가 튕겨 나와서 전자의 이동이 이제 형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흐름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가 튕겨나가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여기가 빠지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전자가 이동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홀이 생김으로써. 그러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자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구조를 갖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아까 설명했던 거는 이제 순수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순수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를 가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자의 흐름이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원소에다가 3가의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3가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요? 3개입니다. 3개. 자, 3개짜리 B라고 하는 거를 잠깐 우리가 앞에 나가서 볼게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SI, 이게 이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가 4개. 이게 3개짜리. 위로 가서 이게 5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더 많아지는 거고요. 밑으로 가면서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가 4개짜리니까 이쪽으로 가면 B는 뭐예요? 이제 최외곽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가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개가 존재하는 걸 4가 원소, 5개가 존재하는 걸 5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와 같이 4가 원소에다가 3가 원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서로 공유를 하고 얘 하나만 공유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구멍이 뻥 뚫려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홀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홀이 존재하는 타입,
이 홀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성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포지티브 약자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실리콘 원소에다가 옷가의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옷가의 원소. 그러면 어때요? 옷가면은 서로 공유를 하고도 하나가 남아요. 그죠? 하나가 남아납니다. 총 5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가 남는 전자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는 전자는 마이너스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거티브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 N타입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고요. 이거 불순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옷가의 원소를 막 많이 집어넣으면 어때요? 전자가 많이 남아나겠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를 뭐라고요? N형 반도체. 여기다가 뭐예요? 삼가의 원소를 막 넣으면 이런 홀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소를, 두 개의 물체를 이렇게 같이 붙였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였다고 해서 P행 접합 혹은 P행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쪽은 뭐가 많아요? 홀이 많고요. 이쪽은 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다 넘어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경계선에 넘어가면서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기가 다시 형성이 돼서 넘어갔던 전자는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한 이와 같은 힘을 평행하게 유지하는 평행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전자의 이동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평행한 조건, 그냥 아무것도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P형 반도체,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합니다. 이와 같이 P형 접합인데 여기다가 이와 같이 전원을 연결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연결하면 전자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요. 전자들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자가 막 들어가죠? 이 전자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들어가면서 이 전자가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전자는 다시 어디요? 플러스 쪽으로 흘러서 플러스 전원 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성분을 갖는 게 바로 P형 다이오드, PN 다이오드 혹은 PN 접합, 다이오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의 방향을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실제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면 전압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하게 전압을 증가시키다가 0.7V가 되면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0.7V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한 기본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7V의 문턱 전압을 가해줘야만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사항은 물성적인 것까지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오드가 왜 동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 다이오드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전압은 0.7V 이상부터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소자 중에 다이오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연결한 거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했고요. P형 쪽이 에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N형 쪽을 우리가 캐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원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심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색띠가 있는데 이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쪽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격을 갖는 게 바로 다이오드더라. 아까 얘기했죠? 전류의 다이오드의 특성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VF라고 하는 0.7V의 전압이 들어가져 있어야만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더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이 다이오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류용, 스위치용, 그 다음에 전압 안정용 다이오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브릿지 다이오드는 다이오드가 여러 가지 패키지 안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다이오드가 지금 현재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전류 부분에 우리가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바꾸는데 또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많이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반 다이오드인데 AC 교류 전압을 이와 같이 DC 전압으로 바꿔주는데 사용을 하는 게 또 다이오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잠깐 더 살펴볼까요? 이와 같이 이제 전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든다고 봅시다. 이 전원 부분에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교류 성분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 다이오드 성분이 있는 그 정리기를 통하면 이와 같이 플러스 쪽의 전압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가면 이와 같이 전원이 나와요. DC 전원. 모든 전원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다 이 DC로 구동을 하죠. DC 성분을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이 상당히 높거나 불안정하면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레귤레이터라는 소재를 통해서 일정한 우리가 원하는 전압으로 끌어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AC 교류를 직류로 바꿔내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갖는 전압이 들어갑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분을 갖고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요. 그러면서 이 양단에다가 테스트하기로 찍어보면 이와 같이 전압이 똑같은 전압이 뜰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원을 넣었더니 어때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전류는 이렇게 해서 흐를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접지는 두 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0V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신호가 플러스 전원일 때만 전압이 나옵니다. 항상 테스트하기에 여기다가 측정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와 같이 AC 성분이 빠진, 마이너스 신호가 빠진 플러스 전원만 나온다 해서 우리가 이거를 반파 정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파 정류기를 잠깐 볼까요? 전파 정류기. 자, 브릿지 다이오드를 썼는데요. 그죠? 이와 같이 교류 신호가 들어가고요. 전파 브릿지를 통해서, 전파 정류기를 통해서 넘어오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쪽이 다 사라지고요. 플러스 쪽만 남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다 교류 신호를 넣었어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 변압기는 이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100V를 내가 뭐 24V로 낮춘다든가 그럴 때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러면 플러스 전원이 들어가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쪽은 흐를 수가 없죠? 이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쪽 양단의 전압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분일 때 잠깐 볼까요? 마이너스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극성이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은 못 가죠? 얘 때문에. 이렇게 흐르면서 플러스 전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전압을 따라가 보면 이쪽으로는 갈 수 없고 이쪽으로만 흐르게 되죠. 그죠?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든 간에 출력은 어떤다? 항상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아까보다는 전체의 파형을 이렇게
다 나오게 한다 해서 전파 브릿지, 전파 정류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교류 신호를 직류 성분으로 뽑아냈는데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전압이. 그래서 이거를 이와 같이 일정하게 또 유지시켜주는 DC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 전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터라고 하는 걸 써주게 되는 거죠. 자, 필터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배웠던 콘덴서를 가지고 만듭니다. 자,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압을 연결하면 콘덴서에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충전을 해요. 그랬다가 이 전압이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이 양당에 충전된 전압이 방전을 시작합니다. 이 전압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콘덴서를 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죠. 얘가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력이. 자, 그러다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에, 그죠? 올라오는 시점에 다시 여기다 충전을 해요. 그러면 이때 전압이 어때요? 쭉 떨어지다가 다시 충전을 하죠. 콘덴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교류 신호보다는, 그죠? 교류 신호보다는 많이 깔끔해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DC 성분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아주 더 정밀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보다는 교류 성분이 더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DC 성분을 갖는 이런 전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전원, AC 교류 성분을 DC로 바꿀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필터,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충전했다가 방전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으로도 사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디지털이든 이런 전압은 일정하게 직류 성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암만 교류 신호를 직류 신호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 끝에 부분이 이렇게 출렁출렁이게 돼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리플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리플 전압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원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에서는 노이즈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죠. 근데 이걸 완벽하게 DC 전원을 끊는 그런 회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것만 만들어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전원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의 리플 전압은 존재합니다.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거죠. 리플률을 최대한 줄여달라. 자, 그렇게 해서 바로 교류 신호를 만들 때 정유기 소자를 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반파 정유기하고 전파 정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때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 다이오드를 쓰더라. 그래서 브릿지 다이오드 형태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제시한 모델을 좀 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때 또 회로를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예요. 이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 성격을 갖고 있지만요. 빛을 발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을 발광한다 해서 심볼을 화살표를 하나 더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쪽을 에너드, 이쪽을 캐스도라고 하죠. 전원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빛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종류가 달라집니다. 빨간색도 있고요. 뭐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 발광 다이오드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고요. 다리가 긴 쪽이, 짧은 쪽이 마이너스 구조를 갖죠. 혹은 여러분들 구분한다라고 한다면 이 끝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접신머리가 있는 쪽이 있고요. 그냥 일자로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신머리 형태로 나와 있는 쪽이 마이너스고요.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것 쪽이 플러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다이오드가 구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압은요, 1.7V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거는, 몇 볼트의 동작이에요?
일반적으로는 TTL 레벨인 5V를 가지고 구동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0V에서부터 5V 사이에 있는 범위로 해서 구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이오드의 그 LED에 1.7V의 전압이 걸려야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저항이라는 소자를 이와 같이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면 저항 쪽에 몇 볼트요? 나머지 3.3V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3.4V 플러스 1.7V에서 전체가 몇 볼트? 5V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걸리는 전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중요하죠? 이 LED가 구동하는데 필요한 전류는 10mA입니다. 10mA. 그러면 10mA가 흐르는 거니까 회로에 저항에도 마찬가지로 10mA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저항값이 나와지겠죠? 전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류가 나왔습니다.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은 I분의 V. 그죠? 그래서 10mA 분의 5-1.7V. 몇이요? 3.3V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35ohm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LED 주위에는 335ohm짜리 저항을 달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죠? 언제? 전압을 5V를 쓸 때.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저 저항값이 다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는 475ohm, 회로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이 전압이나 전류가 달라지면 저항값도 당연히 변화가 돼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상태에 맞춰서 저항값을 변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잠깐 판서로 들어와서요.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LED라고 하면은요, LED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흐르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나 달죠,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는 5V를 가지고 연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휘할 때는 이와 같이, 하나의 IC라고 하는 소자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다 하이 신호를 보내요. 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5V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면서 발광을 합니다. 됐죠? 근데 이 경우는 전류가 어때요?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항을 통해서 LED를 그리고요. VCC 저항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여기다가 롤을 여러분들이 가했어요. 그러면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흐르면서 그죠? 흐르면서 LED에 발광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 경우는 흘러나가는 방향입니다. 됐죠? 자, 이런 전류를 우리가 소스 전류라고 해요. 됐죠? 자, 이 경우를 우리가 싱크 전류라고 합니다. 싱크 전류를 쓰는 경우는 로우 신호를 가해서 LED를 발광을 하고요. 이 경우는 소스 전류를 이용해서 뭐예요? LED를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전압이 높은 전압이 이렇게 흘러서 발광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는 로우 신호를 줘서 높은 전압이 안쪽으로 흐르면서 발광을 하는 타입. 디지털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류,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CPU든 아니면 IC든 간에 이 전류는 다 정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8051이라는 CPU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10mA 정도 흐릅니다. 싱크 전류가요. 그러면 저항을 우리가 335ohm짜리를 달아줘야겠죠, 그죠? 이 전류가 달라지면 또 저항값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VCC라는 전압, 이거는 TTL 레벨의 전압입니다. 플러스 5V를 의미하죠. 근데 여기 나온 또 소자들은 3.3V 이렇게 낮은 전압에서도 구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항값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질 거라고 하는 거죠.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싱크 전류와 소스 전류에 대한 용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다음에 소자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자는요,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트랜지스터는, 여러분들이 앞전에 봤던, Pn 접합,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다이오드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한쪽에 P형을 붙이는 경우가 하고요. 그 다음에 Pn 접합에다가 P형 쪽에다가 N형 반도체를 붙여서 두 가지의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소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됐죠? 이거를 우리가 PNP형 트랜지스터, 이거를 NPN형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의 심볼들은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터, 에미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미터 쪽에 화살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 모델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NPN형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기본 모델로 설명을 하거나 또 자주 사용하는 모델로 이용하죠. 자, 이 트랜지스터는 이와 같이 전압을 가해서 우리가 구동을 하는데요. 베이스하고 에미터에다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가합니다. 베이스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에미터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콜렉터 쪽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콜렉터에서 에미터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단 이 베이스에 전원을 연결해야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됐죠? 이게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위칭을 하는 스위치 역할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신호를 증폭하는 신호 증폭용으로 또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실제 예전의 진공관 형태에서 이런 트랜지스터 구조로 많이 넘어오면서 규모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여러분 사용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소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쪽에서는요, 신호증폭보다는 스위칭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어 목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를 스위칭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꼭 명심을 하시고요. 트랜지스터 잠깐 몇 개 더 보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NPN형 트랜지스터, PNP형 트랜지스터 심볼이고요.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동작이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NPN형과 PNP형. 실제 이제 트랜지스터가 구동하는 순서를 이렇게 보여놨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미터하고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죠. 전류가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 쪽부터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안에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다겠죠? 전자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전자가 어디로 통해서 넘어간다고요? 이쪽으로. 그죠? P형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간 전자들은 이쪽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베이스 쪽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으로 넘어간 전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얘들이 이쪽 P형,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 전자들이 바로 여기를 통해서 이 두 번째 단의 전원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전자들은 어때요? 이때의 전자들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전자들의 이동이 바로 전류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랜지스터가 구동하는데 필요한 베이스하고 에미터 간의 전원이 중요하고요. 그 전원이 가해지면 이와 같이 콜렉터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간의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의 전류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NPN형을 보니까요. 에미터에서는 나오고요. 베이스에서는 들어가고 콜렉터에서는 들어가더라. 결국은 에미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들어가는 전류의 합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심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경우는 어때요? 베이스에서 흘러 들어가고요. 그죠? 에미터에서 흘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컬렉터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미터에서 어디로? 컬렉터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 그래서 이쪽은 항상 극성이 반절돼야죠. 자, 이게 바로 그 회로입니다. 베이스하고요, 에미터에 전원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콜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증폭작용의 예를 본다면, 이와 같이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요, 이와 같이, 전압의 폭이, 진폭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입력을 시키면,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신호 증폭을 하더라. 이게 이제 증폭용이죠. 그래서 증폭용은 여러분들이, 더 트랜지스터의 문을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칭 작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칭 작용을, 주로 사용을 할 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 JFET라고 하는 전기흡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만들 때 위에서 봤던 트랜지스터하고요. 이 전기흡과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두 개를 어떤 걸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 특징이 달라집니다. 자, 이 전기흡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는요. 이와 같이 N채널과 P채널 두 가지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채널, 그 N채널은 이 게이트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게이트, 그 다음에 드레인, 소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P채널은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데 실제 이 전류가 흐르는 부분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흘러요. 근데 P형이냐 N형이냐에 따라서 N채널, P채널을 나누게 되고요. 심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N채널과 P채널.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전원을 가하면 이 양단에 전개가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전개에 따라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전기 효과에 의해서 바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요. 자, 여기 이제 형태로 보여놨죠?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전원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 전류가 흘러서 바로 뭐예요? 드레인하고 소스로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N채널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P채널과 N채널은 극성이 이제 좀 바뀌게 되겠죠. 자, N채널이죠? N채널? N채널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 여기하고 여기하고에 전원을 넣은 거하고요. 이 경우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가 않겠죠. 전압이 높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게이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하고의 전원을 약하게 하니까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전기효과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소재들을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S FET 심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두 가지 형태죠? 이와 같이 N채널과 그 다음에 P채널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는 실제 이 모델을 많이 씁니다.
N채널, N채널,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거는 P채널을 많이 쓰게 되죠. P채널. 지금, 현재 이, N채널 같은 게 어때요? 여기다가 플러스를 넣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P채널 같은 게 어때요? 이게 이제 극성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바뀌어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델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FET 소자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트랜지스터 구조다. TTL 혹은 CMOS 이런 형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따가 뒤에 반도체 설명할 때 다시 두 가지를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고요. 트랜지스터의 외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외형은 캔 타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패키지 타입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와 같이 뒤에 열 방사를 위해서 쇠판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그 형태를 보는 거는 이와 같이 앞에 E자가 있는데, 이거는 소자의 종류입니다. 포토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FET 소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 그죠? 2게이트냐, 1게이트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S는 세미컨덕터 약자고요. C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A는 고주파형이고요. B는 저주파, PNP형, C는 고주파, D는 저주파, NPN형이요. K와 J는 P채널과 N채널, 이 그 FET 소자냐. 이 시리얼 넘버만 봐도 이게 무슨 어떤 거냐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등록번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심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소자가 뭘로 만들어져 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지스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소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귤레이터는 전원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 얘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레귤레이터예요. 그 레귤레이터는 78 혹은 79, XX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78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전원을 의미합니다. 79는 마이너스 전원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05라고 하는 거는 출력 전압이에요. 05니까 5V가 출력되겠죠. 형태로는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처럼 생겼습니다. 1번, 2번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3번과 2번은 출력입니다. 가운데 자리가 바로 접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에다가 여러분들이 7V에서 20V의 전압을 넣게 되면 출력은 5V만 나오게 되는 거죠. 5V만 일정하게 유지돼서 나옵니다. 뒤에 출력이 05니까요. 만약에 09다 그러면 출력 전압이 9V가 되겠죠. 10이다 그러면 12V. 유념할 건 뭐예요? 이 출력되는 전압보다 입력되는 전압이 높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 입력이 10V가 들어갔는데 출력되는 게 5V가 나온대요. 그러면 실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들어간 만큼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나머지 에너지는 이 뒤에 보면 쇠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열로써 다 방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뒤가 상당히 뜨거워요. 여기다 반드시 방열판이나 이런 걸 붙여놔야 여러분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거의 100도 정도 이상 이렇게 온도가 나니까 손을 딜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레귤레이터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레귤레이터 하나 더 볼까요? 앞전에 우리가 다이오드를 볼 때요. 다이오드의
자, 1805 설명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레귤레이터는 뭐냐면 LM2576이라고 하는 레귤레이터입니다. 레귤레이터는 종류가 많아요. 회사마다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LM2576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레귤레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이 칩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운영 회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로대로 여러분들이 연결만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7V에서 40V의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5V만 나올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류는 3A 정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코일이나 그 다음에 제너다이드나 이런 다이오드들 콘덴서 다이오드는 정해진 값으로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출력에 이렇게 5V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Fixed Output Voltage라고 하는 레귤레이터고요. 그 다음에 ADJ라고 하는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3V, 7V, 5V, 4V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 보면 가변장이 있죠? 이 가변장을 돌림으로써 입력 전압에 대해 출력 전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바로 가변장을 통해서 출력되는 전압을 얻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타입을 우리가 ADJ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귤레이터를 갖다가 실제 높은 전압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압으로 만들어서 쓰고자 할 때 이런 레귤레이터 소자를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터나 그 다음에 다이오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이거를 살펴봤고요. 지금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소자들은 이 외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이터 시트를 좀 참고를 하거나 저희 사이트에 보면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로 다운로딩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필요하실 때 그 해당하는 칩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좀 쉬었다가 여러분 이제 IC 쪽으로 지금 반도체 소자에서 이제 TR이나 다이오드를 살펴본 거고요. 이제 그런 TR이나 반도체, 그 다음에 저항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나의 패키지화된 그런 IC 쪽으로 넘어가서 IC에 대한 설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